네, 안녕하세요. 이권영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하지만 수업은 해야 하고, 여러분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하긴 하지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우리 수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울 수업은 건축 디자인과 인간 행태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 아직 준비 안 한 학생들이 있으면, 어, 인터넷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구입을 했으면 하고요. 앞에 1주차에 우리가 원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야 했는데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되면서 1주차에 있는 부분은 강의자를 올려줬죠. 그 강의자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1페이지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PPT로 이거를 올려놓고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구입하게 되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내용들을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수업을 쭉 진행할 텐데 그 수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복습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예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이 수업에 관련된 챕터들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들으면 그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여러분들이 건축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죠, 선생님한테. 그 수업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듣게 되면 본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 행태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거냐면 건축이라는 공간에 있어서 과연 단순한 기능만으로 그것이 해결 가능한가 아니면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되는 것이 디자인적으로 매우 유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읽어볼 거고요. 우리는 단순히 인간 행태학만 공부를 할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결되는 게 건축 강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이 내용과 연관되는 건축 강론, 건축 계획 강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과 어떻게 접목이 되어 있는지 또는 건축 강론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 환경 생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건축 디자인과 인간입니다. 자, 우리 교재 21페이지에 바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예전에는 인간 행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완전한 완전체에 가까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적 공간에 인간이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죠.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1970년대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건축적인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환경 행태 그리고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의해서 행동 과학과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났고요. 8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어떤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쳤냐면 도시화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커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물을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건축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밀접해 있고 사람과 조직 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고려했을 때 건축물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 여기에서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자연 환경 그리고 도시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느끼는 쾌적성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를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맨 마지막 줄에 나와 빨갛게 표시한 것처럼 건축 디자인에서 인간이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 건축 행태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문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러한 건축 행태라고 하는 것들이 건축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건축 강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런 건축 계획 강론에서 건축물을 종류별로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어떻게 지어라, 어떤 공간에 점유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건축가들은 그 자료를 찾아보고 건축 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단순한 기능적 측면에서만 이런 것들을 계획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하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명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건물에서 장소로 확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주라고 하는 분들은 건물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건물이 단순히 지어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공되고 난 후에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듯이 건축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물이 계획되고 프로그래밍되고 디자인 과정이 완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건물 안에서 공간들이 생명력을 가져야 되고 활기를 가져야 되고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똑같은 건물을 지었더라도 어떤 건물은 사용하기가 매우 편한 건물이 있고요.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건축 도면상에서는 건물이 일단 완성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의 고려할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면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공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표현을 할 수는 없죠. 단지 이런 공간이 구획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설계를 할 때 이런 인간 행태학적 측면에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사용자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줘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명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장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글을 조금 읽어보시면 학교나 병원 또는 호텔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건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들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건물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건물들이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 학교에는 학생과 교사가 있고 마찬가지로 병원에는 환자와 의료진이 필요하며 호텔은 투숙객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다. 사람과 건물은 프로그램에 의해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프로그램은 제한된 프로젝트의 특징적이고 필수적인 특성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또한 때로는 명확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암시적으로 시설의 목적이 무엇이고 참여자가 누구이며 건물의 사용 패턴이 어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건물 프로그램 그리고 사람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장소가 규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사람 따로 프로그램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건물이 단지 개별적으로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적합한 건축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제로 넘어가면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를 개념화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장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사람, 그리고 프로그램은 각각 우리로 하여금 계획,
프로그래밍,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개념화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 건물을 벽돌과 모르타르 관계로 이해하는 건데 구조적 외관, 외피 시스템, 기계설비 시스템, 마감, 가구 이런 것처럼 물리적 환경 요소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바라볼 때는 건물의 바깥 외벽이 있고 내벽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하고 설비가 존재하고 가구가 있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사용할 때 느끼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보다는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간에서 사람이 어떠한 심리적 감각, 심리적 느낌을 받게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게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공간적, 감각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거의 종류에는 크기나 비례, 그 다음에 공간 상호 간의 배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음, 그 다음 조명, 밝기, 온도, 냄새, 질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감각적인 속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2번을 먼저 보게 되면 건물에는 공간적 속성, 물리적 환경, 감각적 속성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건축적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도록 조작을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건축가들이 개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건물을 설계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모두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특정 개인의 취향과 특성에 맞춘 설계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선생님을 예로 들어보면 선생님은 건강한 성인 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의 단차가 높거나 또는 좀 지나다니기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큰 문제 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의 경우에는 단차가 있거나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어야 불편함 없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이 특정 개인에 의해서 공간을 배치하고 조직을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동선이 길어진다거나 공간의 크기가 불필요하게 작거나 크거나 이런 공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장소라고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건축물이 조금은 효율적이지 못한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때는 단순한 개인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프로그램, 그다음 집단, 조직에 의해서 종합적인 고려가 되어야만 공간이 장소성을 갖고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명을 읽어보면 대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은 조직이지만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은 조직과 집단 그리고 개인 간의 협상의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건물을 연결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기능적 측면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느끼게 되는 장소성과 감각적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로 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학교, 그 다음에 병원, 호텔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는데요. 열린 학교라고 하는 글이 나오죠. 이 열린 학교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학교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겪을 때 수업을 했던 학교를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단 긴 복도가 있고요.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공간들이 대체로 배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편복도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실들이 쭉 똑같은 크기의 실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교실에 들어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곳에서 모든 수업을 받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에서 봤을 때는 개별 실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단순한 교육적 측면, 기능적 측면에서 수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액티비티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열린 학교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열린 학교 측면에선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냐면 하나의 교실을 한 반이 계속 점유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강의가 일어나는 공간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공간으로 학생들이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게 아니라 1교시에는 A라는 교실에 있다가 2교시에는 B라는 교실에 있다가 3교시에는 C라는 교실로 옮겨가는 순환 형태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학교와 좀 다른 설계 방식이 채택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좀 다른 형태의 수업 방식을 만들어내려면 프로그램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변경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랬을 때 열린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이 다르게 배치되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건물과 사람의 관계가 재정립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을 읽어보면 숨겨진 프로그램은 대체로 장소의 목적, 참여자,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규범적으로 어떤 행동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요구사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숨겨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공간을 사용했을 때 이루어지는 도면상에서 우리가 명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홀, 라커룸 같은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놓게 되면 기능적으로는 라커룸과 휴게실의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한 공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열린 학교를 이용할 때 수업과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 라커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활동, 커뮤니티, 액티비티가 발생하게끔 의도된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숨겨진 프로그램에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가 디자인하는 모든 장소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거나 활용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소에서의 형태, 그 다음 장소적 경험,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개인의 환경적 경험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건축 계획, 프로그래밍, 디자인 과정에서 제한적 효용만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심리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람의 경험을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양식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는 지각, 인지, 행태, 감정, 의미 등의 관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빨간색을 다시 보면 이러한 개념화가 행동과학에 있어서는 매우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장소적 경험의 양식이나 특정 행태가 인간의 관심을 건축적 의사결정과 연결시키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이와 다른 아마도 보다 생산적일 수 있는 접근 방법은 장소적 경험의 양식이 아닌 속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소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질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읽어보면 많은 환경 디자인 연구,
사용자 요구 분석, 환경 심리학, 문외한의 장소에 대한 반응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속성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장소 유형에 걸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속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소에서 알 수 있는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느낌들인데요. 자극, 접근성, 혼잡, 프라이버시, 통제성, 식별성, 안락, 그리고 적용성, 사회성, 의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공간을 계획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항목들보다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성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을 때 인간 심리적 측면 그리고 건축 행태론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 중요하다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항목들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건축 계획을 할 때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컨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해서 생각하거나 고려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아마 계획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축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항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접근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접근성을 보면 환경을 통과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동의 용이성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과도 연관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동의 용이성만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동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환경 조건에 따라서 저기는 좀 들어가기 싫어. 저기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이런 사람이 감각으로 느끼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도 접근성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주고 물리적으로도 접근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시각적, 청각적 정보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침실이라고 하게 되면 침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나만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개별된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프라이버시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이거를 분리해 놓는다고 해서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리도 하면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차단해 줄 건지 여기서 청각, 즉 소음이 내 방에서 거실로 나가거나 거실에 있는 소음이 방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차단해 줄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청각만 있는 게 아니겠죠. 뭐 소음, 그 다음 냄새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을 해줌으로 인해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해 줄 수 있을지 또는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을 확보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어떠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고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경험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건축 강론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고려를 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도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계획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를 할 때 다이어그램의 형식으로 이러한 항목들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앞에 설명했던 이 용어들은 여기 보면 건물 자체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건물 자체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건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들이 갖는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건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장소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빨갛게 표시한 걸 읽어보면 장소적 경험을 속성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보다 전통적인 양식으로 개념화하는 것에 비해서 건축 디자인에서의 인간 이슈를 통합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간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공간이 구획되어져 있느냐를 가지고는 그 공간 안에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여기에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감각적으로 느끼는지를 이슈화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앞에 나온 것처럼 프라이버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그 공간 안에서 사람이 느끼게 되는 하나의 감정적인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한 이슈들을 가지고 공간을 계획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줄지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명제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프로그램부터 건축적 프로그램까지 연결고리로서의 경험이라고 되어 있죠. 즉 기능적인 프로그램과 건축적인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경험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기능적 프로그래밍과 건축적 프로그래밍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전통적으로 건축주에 의해 진행되는 기능적 프로그래밍은 프로젝트의 주체, 대상물, 시기, 진행 이유 등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건축물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왜 지어야 하느냐, 어떤 프로그래밍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기능적 측면에서 이거를 이해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건축적 또는 공간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면적 분배, 그 다음에 배치 기준을 포함한 소요 공간의 리스트 또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종종 조명 수준, 조도와 온도 조건, 가구 및 설비 등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적 프로그램과 기능적 프로그램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두 개가 존재하는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어떻게 줄일 거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나로 연결시켜 줄 것인가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면 그림 1-4와 1-5가 있죠. 1-4를 보게 되면 조직, 그 다음에 개인, 집단이라고 하는 인간적 측면에서의 기능적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건축적 프로그래밍에서 공간, 물리적, 감각적 속성들을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기능적 프로그램과 건축적 프로그래밍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되어야 기능을 건축적으로 풀어줄 수 있고 건축을 기능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은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프로그래밍이 있으면 경험에 의해서 건축적으로 어떤 공간 구획을 해줬을 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도시계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다루어졌는데요.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포켓 공원이라든지 이런 휴게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커뮤니티도 일어나고 뭔가 행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개인적인 사람들이 아파트에 존재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라고 만들어진 공간이 오히려 불량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생활하는 그런 공간으로 슬럼화가 되는 그런 악효과, 역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이 축적됨에 의해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기능적 프로그램을 건축적 프로그램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 해결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해봐라 라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되어 있던 사례들을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전에 이런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기능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더니 문제점들이 있었고 좋은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하는 것들이 도출이 된 걸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주 후 평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이용했을 때 이러한 내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잘 기능이 작동을 하는지 또는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인간적 측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에 대한 설명이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명제 5번에서는 이런 연구와 적용, 그 다음에 실용주의 패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앞에 나오는 것처럼 문제점들이 도출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증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증주의적인 가설들,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실증주의 가설들은 연구 데이터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는 의사결정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학교에서 그리고 연구에서는 데이터에 근거한 결론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추론, 추측, 가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배제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게 되는데 실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예측 이런 것들이 데이터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실무에서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실제 자기가 연구한 데이터와 실무에서 경험적으로 축적된 감각적인 정보들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의 건축 계획 강론과 그 다음에 인간 행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갭을 줄이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지 기능만 공부하거나 건축적 프로그래밍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간 행태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공간을 구획해 주었을 때 어떠한 의도로 공간이 만들어지겠지만 실제로 그 공간을 다르게 이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떠한 점들이 그런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건축 시설별로 분류가 되어 있진 않지만 특정한 공간적 특성에 맞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그거에 맞는 그 항목에 맞는 건축 강론들을 여러분들한테 참고 자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공부한 내용과 실제 건축 계획 강론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건축 강론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은 빠져있는 누락되어 있는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뒤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는 토론 수업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러한 수업, 오늘 한 수업에 대한 최종적인 요약입니다. 요약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단순히 설계를 할 때 건축적인 공간을 배분하는 프로그래밍에 집착하지 말고 인간적 측면에서 그리고 장소적 측면, 공간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측면을 고려한 속성들을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잘 반영을 했을 때 기능적 프로그램과 건축적 프로그래밍이 잘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은 건축물이 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서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실제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환경과 감각적 자극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는데 그 자극들에 의해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서 건축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설계는 어떤 계획들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혹시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선생님도 많이 어색했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강의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